유목 제국들을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중앙 유라시아의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최후의 유목 제국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앙 유라시아 출신의 국가들이 이미 각 유라시아 곳곳에 제국을 건설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화약 제국 제 얘기가 아니고 건파우더 엠파이어라고 시카고 대학에 있는 마셜 호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주장하셨던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 세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중앙 유라시아 역사적으로 자체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말만 타고 다닌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곳을 점령을 해서 제국을 건설했는데 화약을 로 정복을 하는 그런 화약 제국이 18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취약해집니다.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유럽과 싸움을 하면 연전연패를 하게 되고요. 사파비 이란에 있던 사파비전은 멸망을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투르크멘이라고 하는 우리 중앙아시아와 이란 사이에서 유목하던 그런 집단에서 나디르 샤라고 하는 정복자가 나타나서 이란과 북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초토화를 시키며 정복을 해버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고 아주 혼란한 그런 사회가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중가르 제국 멸망 좀 이따 보실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청원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표토르 대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이시는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는 특별히 러시아를 서구화시키기 위해서 서방에서 많은 관리들, 귀족들, 과학자 데리고 와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카제리나 2세라고 해서 이분은 그렇게 해서 오신 시집온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가문의 시집온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뭐 죽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황제가 되죠. 러시아의 황제가 되는. 그래서 러시아 궁정에서는 러시아어를 안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독일어, 프랑스어를 쓰고 인종들이 다 그런 관료들이 다 그런 집단들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서구의 사람들과 기술이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는데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나라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걸륭제의 그 초상화인데요. 누가 그렸냐? 주제페 카스틸리오니 라고 하는 우리 그 중국어로 랑세녕, 랑슈닝이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 온 우리 예수회 카톨릭 주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중국에서 그만큼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러시아 청이 자꾸 개방하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아직 제국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지만 변혁이 일어나죠.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발명, 또 영국에서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에 이제 인도의 토착 세력과 또 전쟁을 통해서 인도를 동부 벵갈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인도 전체를 점령하게 되죠. 미국이 또 독립선언을 하고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고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변혁이 일어나면서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게 또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얘기할 때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와의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요.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는 19세기, 20세기에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와중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오리엔탈리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한 축이 이러한 중앙아시아, 중앙유라시아 제국들의 세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기존의 주장들은 유럽 국가들이 해양의 무역에 나섬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은 더 발전을 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희망봉 발견 이런 거, 신대륙의 발견,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요. 유럽이 세계의 항로를 발견하고 세계 무역을 했다. 해상 무역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앙 유라시아는 약해진 것이 아닌가, 실크로드가 끊긴 게 아닌가, 길이 닫혔다. 우리 백유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별히 21세기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해보자. 너무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바탕에서 출발한 연구들이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이 해양 무역을 개척한 게 맞는가? 과연? 그렇지 않아 보여요. 다량의 무역이 계속 현지인들의 손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럽에서 뭐 포르투갈 상인들, 그 후에 네덜란드, 지금 이제 사진을 보이시는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요. 그 선단들이 향료 같은 것들, 향신료, 뭐 다양한 것들을 수입을 해서 중국의 도자기, 그런 동양의 물건들을 수입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서 비싸게 판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물량으로 따졌을 때 과연 이 유럽 상인들이 과연 절대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지인들의 손에 대부분의 그런 물량들이 계속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많은 물량 가운데 일부의 물량을 직수입해서 직매를 한 것이 그렇게 과연 중요할까? 네, 이런 점점 연구들이 나오고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실크로드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연구를 해보니 대륙 장거리 교육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19세기 중앙아시아 역사 자료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봐왔는데요. 뭐 18세기, 17세기는 잘 모르겠지만 19세기에서는 급증합니다. 네, 인도하고 러시아 사이에 러시아가 그런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무역 그 산업이 인도로부터 직수입을 하려 합니다. 면화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직물을 염색하는 데 필요한 염색료들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량으로 계속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무역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쇠퇴했다는 거에 대해서 19세기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 유라시아가 정치적으로 혼란했다. 예, 요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그 화약 제국이 쇠퇴하면서 뭐 나디르 샤 같은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갱 같은 거죠. 예. 폭력배들을 이끌고 막 정복하고 다니고 약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이 대상 무역, 카라반 무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저쪽 적국의 카라반 무역을 막으면 적국은 나의 카라반 무역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유두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중앙 유라시아에서는 무역이 굉장히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같은 적국이어도 그냥 이런 무역인 그런 이 대상들이 오면 다 잘 대해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경제적인 쇠퇴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증거입니다. 계속 앞으로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저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상 무역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쇠퇴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책을 쓰신 백유두 교수님이 많이 인용하신 게 이제 피터 퍼듀의 차이나 마치스 웨스트라고 2005년에 나온 책입니다. 2005년에 이 즈음에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서진. 예. 그 당시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었죠. 예. 어떤 그런 유럽을 약간 그 1980년대인가요? 그때 일본이 뭐 라이징 선 막 이렇게 해서 부상할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차이나 마치스 웨스트의 주 내용인즉슨 청나라의 중가로 원정, 그러니까 그 이후입니다. 근데 청나라가 중국 제국인 건 맞죠. 근데 청나라는 또 유목 제국입니다. 지도층이 만주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몽골인들이 만주를 따라서 중국에서 지도층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제도와 국가 자체가 그러한 만주족 중앙 유라시아 제국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러한 사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똘레랑스 유튜브 인터뷰 인문학 토크 콘서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곧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나라는 약간 유목제국이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한편에 화약제국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나라가 이제 화포 쓴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만주족이 명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약간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킨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만주의 그 군주들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이미 군대를 보유했고 몇 차례 명나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나라 만주와 중국 본토에 있는 그 지점에 산해관이라고 하는 매산자의 바다 해자슨 그 산해관이라고 하는 지대를 꽉 틀어막고 있었던 명나라 장수 중에 위안충환이라고 하는 원숭환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포병과 보병이었다고 합니다. 화약을 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주족이 쉽게 뚫지를 못했었는데요. 이분이 안타깝게도 명나라의 그 내부 정치 알력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사약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 능지라고 해서 좀 끔찍하게 돌아가시지만 어쨌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열심히 싸웠던 위엔충안의 부하들이 대거 만주 쪽으로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공유덕나 오상계, 우상꾸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제 부장들이 이제 만주의 편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포병과 보병들도 같이 데리고 귀순을 합니다. 그들이 사실 결정적으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648년에 이 만주족의 그 중국 정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전체 만주 군인의 75%가 이미 항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복해서 총이든 대포든 사용하는. 그리고 단지 만주군은 16%, 몽골군은 그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죠. 네. 이러한 그 청나라의 어떤 그런 화약 제국적인 특성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러시아는 오히려 반대로 좀 약간 그런 유목적인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타타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몽골 제국에서 지금의 볼가강 유역에 남겨진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귀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 귀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슬루질리의 타타르이, 그래서 요무슐르 타타르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서빙 타타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러시아의 편에 서서 러시아가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러시아 톨스토이나 이런 책에 보면 이제 코삭 기병들 나오잖아요. 코삭 기병들도 사실은 그러한
유목민이죠. 물론 인종적으로 따지면 많이 혼혈 러시아라든지 타타르 혼혈이 많지만 코사키 병들도 유목민이죠. 타타르도 유목민이죠. 러시아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그 조사가 된 바로는 818개 귀족 가문 가운데 156개의 가문이 타타르 출신 귀족이었고, 근데 이 수치는 이미 많은 서유럽,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 뾰토르 대제 시대 때 좀 되었는지 이미 많이 들어온 상태고, 그럼 16세기, 15세기는요 훨씬 더 비율이 컸겠죠. 타타르의 비율이. 네. 그래서 이미 뭐 학자들 가운데 3분의 1, 귀족의 3분의 1은 이런 투르크계, 타타르든 바슈키르든 또 혼혈 이게 서로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약간 투르크계가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러시아가 유럽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중앙 유라시아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주 국가가 최후의 유목 제국인 중가르를 없앤 것이 아니고 화약 제국, 중앙 유라시아 국가들이 그 지배층들이 뭐 인도, 이란, 터키, 오스만 투르크, 중국, 러시아까지 지배층들이 장악하고 거기서 정주 지역과 융합을 해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앙 유라시아의 문명이 유라시아 전체를 확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감히 제가 좀 제기를 해봅니다. 네, 중가르 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몽골 아까 말씀드린 동몽골 제국이 이제 명나라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중국에서 북쪽으로 다시 몽골 초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북원이다. 이렇게 해서 원나라의 북자를 붙여서 북원이다라고 하는데 그 원래 그 칭기스칸을 지지하던 여러 부족들 가운데 오이라트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오이라트 부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원의 칭기스칸의 후예들을 잘 도와서 굉장히 강력한 또 나름의 명나라를 위협했죠. 그래서 1450년 토목보의 변이라고 명나라의 이제 영종 황제를 사로잡습니다. 예. 쳐들어갔는데 명나라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포위해서 사로잡아 가버리죠. 명나라는 황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황제의 이제 동생을 황제로 이제 세우죠.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원에서 명나라 명종을 잡아간 이후에 좀 어떻게 자신의 어쨌든 뭐 몽골 그 황제로 이제 좌지우지 하려고 했겠죠. 명나라를. 예. 그래서 잡아갔는데 새로운 황제가 쓰니까 이제 좀 복잡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귀환시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분이 또 다시 황제가 되고 아무튼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역시 이때 큰 역할을 한 에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몽골의 그 지도자가 이제 역시 오이라트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북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족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양칸이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후손이 좀 실권을 잡고 싶어서 그 정치적으로 투쟁을 벌이다 보니 이 오이라트부와 에센의 후손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몽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이라트라고 하는 그 이제 부족의 대거 서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오이라트 자체에서도 왼쪽 있고 오른쪽이 있었는데 그 왼쪽을 가리키는 제운가르라고 하는 중가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초로스 부의 수장이 이제 갈단이 이제 제국을 건설하면서 오이라트의 좌익, left wing, 좌익을 우리가 그런 의미다라고 해서 이제 중가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중가르는 이제 지금 들으신 대로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지금의 신장 그 북부 지역 중가리아 초원 1, 2강 또 그 티베트의 그런 까지 진출을 하고요. 동투르키스탄도 뭐그 낙슈반디
호자들의 그 지원 요청에 따라 진출을 해서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동몽골도 진출하게 되죠. 그 티벳, 신장 전체, 동투르키스탄과 중가리아, 몽골리아까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을 했는데요. 나름 분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주 지역, 우리 신장의 정주 지역, 동투르키스탄이라든지 또 티벳 같은 곳, 또 몽골리아에도 정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물자, 농업 생산도 하고 교역도 하고 특별히 이제 화약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지금 여기 스웨덴 포로 레나트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러시아 특별히 그 러시아가 스웨덴하고 굉장히 이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전쟁 가운데 포로들을 시베리아로 이제 이송을 시켜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중에 또 중가루와의 그런 갈등 가운데 포로가 된 사람 가운데 이 레나트, 르나트라고 뭐 발음하는 게 좋겠죠?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가서 중가루에서 또 포로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고 능력이 있으니까 포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대포를 주조합니다. 수십 문의 대포를 주조하고 결국은 이제 스웨덴을 기한을 해서 자기 여행기를 쓰는 것이죠. 그 여행기에 보면은 중가르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유목 제국이 아니고 분업화되어 있고 화약 제국에 오히려 가까웠다. 포병이 있었고 또 각 그 기병들에게도 총이 또 지급이 됐고 지금 여기 밑에 이 그림이 청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중가르를 정복했는지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물론 이제 화가가 직접 가서 보진 않고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중가르 군대고요. 왼쪽이 청나라 군대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오히려 활을 쏘고 있고 중나라 군대가 총을 쏘고 있죠. 아주 화약 제국의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나라도 총이나 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잘랐는데요. 뒤에 보면 이제 또 청나라는 포와 총을 또 사용하고 있는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중가르 원정에 대해서는 책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청나라 강희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꾸 그 시베리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알바진 아무르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여서 알바진이라고 하는 요새를 공격해서 부셔버리기도 하고 또 짓고 그 다음에 공격했는데는 또 점령을 못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갑자기 중가르에 갈단이 동몽골까지 확장을 하자 급하게 이제 네르치긴스크 조약을 1689년에 맺고 중가르와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네르친스크 조약이 또 재밌는 게 아까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랬다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예수의 신부님들이 청나라를 위해서 이 협상에 나아갑니다.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라틴어로 그 조약을 이제 하고 조약문도 라틴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중국어 또 만주어로 러시아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어 못하고요. 청나라 사람들도 러시아 말 못하고 라틴어로 예수의 주교가 카톨릭 신부가 청나라의 외교관으로 협상을 한 게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경이 확정이 되고 러시아랑 사이가 좋아지면서 힘을 모아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1690년에 이제 울란부퉁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경 근처까지 온 것이죠. 중가르 세력을 공격하는데 잘 신통치 않았고요. 1696년에서야 우리 조모다 자오모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울란바토르 근처인데요. 거기서 갈단을 무찌른 후에서야 동몽골에서 축출을 할 수 있었고 중가르를 완전히 정복한 거는 18세기에 걸륭제 시대에 원래는 이제 중가르 세력이 물론 그 자체에 좀 약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르사나라고 하는 어떤 귀족 가문의 수장의 약간 매국행위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중가르가 멸절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부 학자들은 중가리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거의 이제 중가르 사람들의 흔적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간으로 제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